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바람은 건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고 해는 오후 4시도 되기 전에 자취를 감췄다. 그날도 서윤아는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녀는 지하철역을 지나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윤아는 교육대학교를 막 졸업한 신입 교사였다. 정교사 임용은 아직 멀었고 집안 형편상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심장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병원비와 약값은 끊임없이 그녀의 통장을 텅 비우고 있었다. 그래서 윤아는 가정교사 일자리를 전전했고 오늘은 새로 소개받은 집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그 집은 달랐다. 대문부터 고풍스러운 석재로 장식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서윤아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민준군 수업 맡게 된. 문이 열렸다. 그녀가 본 남자는 TV에서나 봄직한 정제된 슈트를 입은 채 냉철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입니다. 들어오시죠. 그가 바로 아이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5대 그룹 중 하나인 강그룹의 부대표였다. 윤아는 순간 목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말수가 적었고 그의 집 역시 그랬다. 거대한 집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마치 누군가의 온기를 거부하는 듯 차가웠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윤아는 숨을 멈췄다. 강민준, 7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아이. 그는 방 한켠 창가에 앉아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도 반응은 없었다. 말도, 눈맞춤도, 몸의 움직임도 없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2주를 못 넘기더군요. 태준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이와 접촉하려 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놔두는 게 최선일지도 모르죠. 윤아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 옆에 조심스레 앉아 조그맣게 말했다. 안녕, 민준아. 나는 윤아라고 해. 오늘부터 내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아무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윤아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느꼈다. 그 속엔 두려움이, 고립이, 이해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윤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민준에게 말을 걸고 그림책을 읽고 바닥에 앉아 함께 블록을 쌓았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어느 날 그녀가 문득 손을 뻗었을 때 민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 작은 손이 그녀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작게. 윤아는 그 순간 울 뻔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은 그녀를 불렀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저는 이 아이에게 정 붙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작지만 분명히. 선생님, 우리 집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돌봐야 할 환자지 친구나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에 윤아는 참았던 울분이 치밀었다. 아이들은 숫자도 환자도 아니에요. 그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당신 아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엔 흔들림이 스쳤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민준을 향한 애정은 더욱 단단해졌고 이 집에서 싸워야 할 상대는 단지 아이의 병이 아니라 상처 입은 어른들의 냉담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윤아는 민준에게 작은 그림책을 건넸다. 민준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녀의 손을 힐끗힐끗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민준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 그 순간 윤아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사랑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서윤아는 강민준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마다 자신이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공간은 조용했고 일정한 질서 속에 아이만의 규칙이 존재했다. 장난감은 색깔별로 정렬되어 있었고
책은 항상 같은 순서로 꽂혀 있었다. 유나는 그 규칙을 깨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그녀는 그 틀 안에서 민준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았다. 민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 만났을 때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 움직이는 시선이 생겼다. 유나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그녀는 민준에게 하루에 하나씩 질문을 던졌다. 오늘은 어떤 색이 좋아? 창문 밖에 보이는 나무는 뭐라고 생각해? 대답은 없었지만 민준의 손은 점점 더 그녀에게 가까워졌다. 블록을 쌓을 때, 그림책을 넘길 때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에 닿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것이다. 짧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눈맞춤은 유나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다. 그것은 말보다 더 큰 대화였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식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태준의 얼굴에서 냉기를 느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정제된 말투로 간결하게 말했다. 민준이 오늘 울었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언제요? 낮에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유류는 말하지 않았고 감정 표현은 일시적인 과잉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무언가를 느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태준의 말에 유나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이 집에는 민준의 변화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공기가 있었다. 그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대체 이 집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후 유나는 우연히 집안의 작은 창고 문을 열게 되었다. 먼지가 쌓인 그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가 눈에 띄었다. 거기엔 과거 강태준의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중엔 민준의 어머니로 보이는 어린애 사진도 있었다. 따뜻한 눈빛, 민준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 하지만 뒷장으로 갈수록 사진은 사라졌고 빈 페이지만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치 찢겨나간 흔적처럼 남아있는 종이 조각 하나. 유나는 직감했다. 이 집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민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민준아, 엄마 생각나?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책상 위의 작은 그림 쪽으로 천천히 향했다. 연필로 그린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자신, 유나, 그리고 어렴풋이 그려진 여성의 모습. 유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다. 민준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집은 그 감정을 말하게 허락하지 않았다. 아리는 그렇게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에 대화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유나는 결심했다. 민준을 단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그의 감정을 외면하는 태준과 맞서 싸우더라도 아이의 마음을 지키겠다고.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른다. 태준 역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감정이란 것을 거부해 온 이유를, 그의 냉담함 뒤에는 깊고 복잡한 슬픔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감정의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집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며칠째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불안정했다. 설유나는 민준의 변화가 더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태준이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눈을 피했고 말투는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왜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는 분명 좋아지고 있었고 그 변화는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기쁨조차 죄가 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유나는 민준과 조용히 블록을 맞추고 있었다. 블록 2개를 손에 쥐고 있던 민준은 색을 고르기 위해 그녀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어쩐지 깊고 단단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사람의 눈빛처럼. 그 순간 방 문이 열렸다. 태준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 가방을 내려놓은 뒤 뒤돌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저녁 식사 후 유나는 용기를 내어 태준을 찾아갔다. 그는 거실을 등지고 선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로등의 빛이 그의 뒷모습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 대표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얼굴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슨 일입니까?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숨을 길게 들이쉰 후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민준에게 너무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민준이는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죠? 민준이가 감정을 느끼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요? 그 말은 태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나는 그 눈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과 흔들림을 보았다. 저는 태준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를 멈춰 서게 했다. 잠시 후 태준은 조용히 거실 벽장 앞에 섰다. 그가 문을 열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민준이 어머니의 것들입니다. 유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일기장, 아기 모자, 그리고 한 장의 병원 진단서가 있었다. 민준이가 태어난 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산후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살릴 것인지, 아이를 살릴 것인지. 유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너무도 무겁고 잔혹했다. 저는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준이의 울음, 웃음, 어떤 감정도 저는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아내가 죽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이지 못하고 말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민준에게 다가가는 걸 보면 두렵습니다. 그 아이에게 감정이 생기면 저는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될 것 같아서. 유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태준의 냉담함은 무심함이 아니라 상처였다. 그의 시간은 아내가 죽던 날에 멈춰 있었던 것이다. 대표님,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이는 버려진 적도 미움받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감정이 생긴다고 해선 나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태준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말이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 들어가는 듯했다. 민준이는 당신을 필요로 해요. 선생님이 아니고 치료사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그 말에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은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문을 닫으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을 들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벽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윤아는 알았다. 이 집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녀는 그 시작점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달리 무척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민주는 이미 자신의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태주는 서재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설윤아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두 사람의 방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문은 모두 닫혀 있었지만 그 너머에 흐르는 공기가 묘하게 다정하고 묵직했다. 그녀가 민준의 방문을 두드리기 직전 먼저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태준이 나왔다. 정장을 입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민준의 작은 책이 들려 있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까지의 싸늘함이 없었다. 대신 무언가 깨진 듯한 그러나 조금은 가벼워진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네, 덕분에요. 그는 짧게 답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인 뒤 말없이 책을 그녀에게 건넸다. 민준이가 이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유나는 그 책을 받아들며 눈이 커졌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르고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니.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초대였다. 오늘도 수업이 있으시죠? 태준이 물었다. 네, 오전엔 기본 단어 놀이를 하고 오후엔 감정 카드 놀이를 하려고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그럼 저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유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민준이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오전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민준은 평소보다 훨씬 집중력이 높았다. 블록을 쌓을 때도 색깔을 맞출 때도 그는 눈빛을 유나에게 고정시키며 반응했다. 유나는 중간중간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아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낯선 감정이 맴돌고 있었다. 두려움과 경의,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 감정 카드 놀이 시간이 되자 유나는 일부러 조금 더 도전적인 카드를 꺼냈다. 슬픔, 화남, 사랑 같은 단어들. 민주는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며 관심 없는 척했지만 유나가 인형을 이용해 상황극을 시작하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 인형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망가뜨렸거든요. 민준아, 이건 어떤 기분일까? 아이의 손이 카드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화남 카드를 집었다. 맞았어. 이건 화가 나는 기분이야. 민준이는 화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려줄 수 있어. 아이는 천천히 입을 앙다물고 눈을 찌푸렸다. 유나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순간 태준의 숨소리가 길게 들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 조용히 수분이 맺혔다. 수업이 끝난 후 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민준이에게 이런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감정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 표현을 내가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군요.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배우고 있었다. 아이를, 그리고 자신을. 그날 밤, 유나는 작은 서랍장에서 민준이 오늘 고른 카드들을 다시 꺼내 정리하고 있었다. 그중 사랑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그 카드는 민준이 마지막에 가만히 바라보았지만 고르지 않았던 카드였다. 그녀는 그 카드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다음엔 꼭 그걸 고르게 하자.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서재에서 유나를 불렀다. 그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그것은 민준이 아기였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내의 얼굴은 밝았고 태준은 묻고 있었다. 그 옆에 조그마한 민준이 있었다. 이 사진을 다시 보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제 아이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보기로 했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그게 아이가 원하는 거예요. 민주는 점점 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에서 비롯된 변화였다.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 문 너머에서 아이와 아버지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감정카드 놀이를 하던 도중 그는 갑자기 손으로 귀를 막고 몸을 돌렸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의 반응은 평소보다 예민했고 말없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 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유나는 무언가 떠올랐다. 비 오는 날 민준이 더 불안해진다는 패턴이 있다는 걸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빗소리는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아이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가가려 했지만 유나가 손으로 살짝 그를 막았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곁에서 지켜보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태주는 멈춰 섰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지시를 들을 만큼 변하고 있었다. 그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더 큰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민준의 상태가 나아지다가 다시 후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또다시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윤아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여기 작은 우산이 있어. 인형한테 씌워줄래?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우산을 내밀었다. 민준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인형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하면 기술이도 무섭지 않아. 그녀의 말에 민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그 조그만 반응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이의 반응 하나하나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저녁, 윤아가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태준이 불렀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시겠어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거의 모든 대화를 짧고 형식적으로 마무리했었다. 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차 향기와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이가 요즘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민준이 안에 원래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가끔은 두려워요. 윤아는 고개를 들었다. 태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있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무너질까 봐, 다시 돌아갈까 봐. 그는 컵을 내려놓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민준이는 그걸 봤어요.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순간으로. 저는 그게 이 아이에게 남긴 상처가 너무 클까 봐.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감정을 닫은 건 아닐까 밤마다 생각합니다. 윤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입 밖에 낸 것이었다. 하지만 말이죠, 선생님. 이 집에 오신 이후로 아이뿐 아니라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랜 침묵을 깨는 진심이었다. 며칠 후 태준의 동생 태진이 예고 없이 집을 방문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외모의 그는 태준과는 다르게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집 안에 들어서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형, 여기 분위기 많이 달라졌네. 누가 이렇게 바꾼 거야? 태준은 간단히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랑 윤아 선생님 덕분이지. 아, 그 유명한 가정교사. 태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윤아를 바라보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동생 강태진입니다. 그는 매너 좋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가벼운 태도였다. 윤아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태진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다. 그러나 식사 중간 태진이 꺼낸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형, 아무리 아이 교육이 중요해도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집안일은 가족이 직접 챙겨야지. 외부 사람에게 너무 맡기는 건 좀.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아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준은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태진아,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야. 민준이와 함께한 시간 중 그 어떤 것도 예부인에게 맡겼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래도 형,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지. 이 집은 이제 내 방식대로 운영돼. 그리고 윤아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어. 그 순간 윤아는 가슴이 찡하게 울렸다. 처음으로 그녀가 가족이라는 단어로 불렸다. 태진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그날 밤, 윤아는 민준이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살짝 문을 열자 민준은 인형과 함께 자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늘 놀이에서 사용한 사랑 카드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카드 위에 작은 쪽지를 올려놓았다. 민준아, 오늘도 잘했어. 내가 고른 이 감정이 점점 더 커질 거야. 그리고 너는 그걸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날이 오면 나도 함께 기뻐할게. 밖으로 나오자 태준이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태진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아서.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에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감정의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마음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늦은 오후, 유나는 민준과의 수업을 마친 뒤 홀로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조용히 불어왔다. 민준의 상태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짧게나마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았고, 유나가 읽어주는 동화책에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하지만 유나는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다. 태준의 동생, 태진과의 식사 이후 그녀의 내면에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태진이 무심코 던진 외부인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가슴에 작은 흠집을 냈다. 외부인, 그 단어는 유나의 과거를 건드렸다. 그녀는 고아원 출신이었다. 어릴 적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보호자 없는 어린아이로 사회의 틀 안에서 살아야 했다. 여러 이타 가정을 전전했으며 어떤 집에서는 따뜻함을 느꼈지만 또 어떤 집에서는 냉대와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너는 여기 잠깐 머무는 애일 뿐이야 라는 말은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민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본 것이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앉아있던 그 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해도 믿어주는 이가 없을 거라 믿던 어린 유나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태주는 유나가 어딘가 멍해 보이는 것을 눈치챘다. 유나 선생님, 오늘은 뭔가 다른 표정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유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냥 과거 생각이 나서 민준이를 보다 보면 저 자신이 떠오르곤 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후 이타가정에서 생활했어요. 제 존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은 의무감이었고 저는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죠.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래서 민준이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실 수 있었군요. 이해할 수 있어서. 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유나의 눈가가 축축해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외부인이라고. 그 단어가 저한테는 아직도 날카롭게 들리네요.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침묵은 이루어졌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유나가 원하던 방식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해서. 태진은 아직 세상을 깊이 보지 못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해요. 유나 선생님은 민준이 인생에, 그리고 제 삶에 없어선 안 될 분이에요. 그 말에 유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자라는 듯한 감정이었다. 며칠 뒤 유나는 민준과 함께 작은 종이 연극을 준비했다. 아이가 직접 캐릭터를 고르고 배경을 그리고 간단한 대사를 연습하는 활동이었다. 유나는 대사 중간중간 아이가 말을 잇기 어려우면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준이, 이 인형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 민준은 손가락으로 인형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다. 슬퍼요. 유나는 놀랐다. 단어 하나였지만 명확한 감정 표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다. 얘 슬플까?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에 유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태준도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고 그 역시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 인형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민주는 인형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아빠랑 선생님이 있어. 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나는 민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맞아. 민준이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민준은 조금 더 자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였다. 그날 밤 태준은 유나에게 말했다.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유나를 데리고 거실 안쪽 작은 방으로 갔다. 그곳은 민준의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서재였다. 그 안에는 그녀가 민준을 위해 남겨둔 일기장이 있었다. 태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유나에게 건넸다. 이건 아내가 남긴 기록이에요. 혹시 민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읽는 건 아직 어렵더라고요. 유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받았다. 거기엔 어머니의 흔적이 있었다. 매일 민준의 작은 반응에 기뻐하고 변화에 좌절하며 다시 희망을 품는 감정들이 섬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책장을 덮고 말했다. 이 기록, 민준에게 꼭 필요해요. 어머니의 존재는 그 아이 안에 살아 있어요. 우리가 그 다리를 이어줄 수 있다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엄마의 기억을 통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유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함께해요. 민준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이 희망이 되도록. 유나는 밤새 민준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었다. 일기장에는 단순한 육아일기가 아닌 깊은 고뇌와 외로움, 그리고 치열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몇 장은 그녀의 감정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민준이가 또 말이 없다. 병원에서는 자폐의 스펙트럼이라고 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아이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크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무너지지 않을 텐데. 유나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민준 어머니는 사랑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고립되어 있었고 끝내 누구에게도 진심을 꺼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교통사고였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엔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쳐 있었다. 혹시 그날 그녀는 일부러 길을 건넌 걸까? 유나는 이 물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준 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내 보니 사고가 난 날에 대해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태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저녁이 지난 후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태준은 잔을 하나 꺼내 조용히 위스키를 따랐다. 그의 눈빛엔 오래 묻어둔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날은 내가 큰 계약을 따낸 날이었어요.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때도 민준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걸 알았는데 난 무시했죠. 내 일로 너무 바빴고 아내는 늘 강한 사람이라 믿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했죠. 유나는 가슴이 졸여왔다. 그녀가 읽은 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이에게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아이에게 다른 삶을 줄 수 있다면 나 혼자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태준은 술잔을 내려놓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난 내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내게 실망했을 아내, 그리고 내 책임으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 난 도망쳤어요. 겉으로는 책임지는 가장처럼 보였지만 실은 마음을 닫은 채 살았어요. 유나는 조용히 태준의 손등을 잡았다. 태준 씨, 이제는 그 아픔을 마주할 때예요. 민준이는 아버지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류나는 민준과의 수업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류나는 민준이 좋아하는 그림 동화 속의 별을 잃은 아기곰 이야기를 넣었다. 아기곰은 매일 밤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별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기곰은 깨달았어요. 별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는 걸. 민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그림책을 덮었다. 그리고 류나에게 물었다. 그걸? 엄마예요. 류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너 안에 항상 계셔. 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된다면 그 별은 더 빛날 거야. 민주는 천천히 류나의 손을 잡았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태주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더는 참지 못한 듯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며칠 후, 류나는 태준에게 아내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돌려주었다. 민준이에게 직접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글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민준이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태주는 두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가족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 달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민준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았다. 그리고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태어난 날, 눈이 왔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내 품에 안겼을 때 세상에 나 혼자라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드러난 궁금증이 있었다. 아빠, 계속 읽어줘요. 태주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일 한 장씩 읽어주마. 그게 너와 엄마를 다시 이어주는 길이라면 아빠는 기꺼이 할게. 유나는 방 밖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일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 집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오래된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유나는 민준과의 수업에서 또 다른 변화를 감지했다. 민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나가 묻지 않은 질문들까지 먼저 꺼냈다. 선생님은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은 유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다. 눈을 감고 엄마랑 같이 갔던 곳을 떠올려. 내가 엄마 손을 잡고 걷던 시장, 바닷가, 그런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엄마 목소리가 기억 안 나요. 근데 아빠가 책 읽어줄 때 엄마 목소리 같아요.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발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성장이라는 걸 유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유나에게 식사를 제안했다. 집에서가 아닌 외부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응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레스토랑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창 밖으론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유나 씨 덕분에 민준이가 바뀌고 있어요. 나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퍼졌다. 감동. 아니었다. 경계. 태준 씨, 전 여기서 선을 지켜야 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전 진심이에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유나는 쉽게 마음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감정보다 경계를 먼저 세우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우린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천천히. 대화는 조용히 이어졌고
식사는 깊은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 태준이 우산을 들고 유나의 머리 위를 가렸다. 비 맞는 거 싫어하죠? 아니요. 오히려 좋아해요. 감정 숨기기 쉬워지니까. 그런 유나 씨도, 민준도 모두 날 바꾸고 있어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며 자신이 옛 태준의 말에 흔들렸는지, 옛 민준의 웃음에 울컥했는지 자신도 이해하려 애썼다. 다음 날, 민준은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수업 시간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유나에게 건넸다. 하늘에 별이 떠 있고 그 아래 세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었다. 이거 우리예요. 엄마는 하늘에 있고 나는 가운데 있어요. 선생님은 오른쪽이에요. 항상 있으니까. 유나는 조용히 그림을 받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민준의 세계에 자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가 감정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작은 그림이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준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그는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았던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버지는 예전의 냉혹한 기업인이 아니라 노쇠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이제 와서 얘 널 불렀는지 아느나. 에요. 내 아들 때문이다. 내 아들이 일기장을 읽고 어머니를 기억한다고 했더구나.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나도 이제야 알겠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묻어나는 걸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늦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 듯했다. 며칠 후, 유나는 태준의 요청으로 다시 집을 찾았다. 민주는 예전보다 더 밝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유나는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가족이 되기 위한 길을 함께 걷고 있어. 그럼 언젠가는. 그래, 언젠가는. 그 순간 유나는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일자리를 찾은 게 아니었다. 한 아이의 삶을 바꾸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삶도 다시 그려나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민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일기였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던 한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 이 아이의 별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유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의 바람, 내가 이룰게요. 그날 저녁, 유나는 민준의 그림을 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아이의 표현 속엔 감정의 성숙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며칠 뒤, 태준은 유나에게 정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했다. 더는 눈빛이나 모호한 말로 숨기지 않았다. 고백이었다.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유나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아이의 선생님으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유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곁에 다가올 때마다 느끼던 그 낯선 따뜻함이 이제는 이름을 가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막았다. 태준 씨, 우리 사이는 너무 많은 경계가 있어요. 아이도 있고 당신의 가족도.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경계를 넘고 싶다고. 유나 씨는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선 수없이 많은 가능성과 상처,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민준이만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유나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진심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그녀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이 유치원에서 친구와의 갈등으로 울고 돌아왔다. 평소와는 다르게 격한
감정 표현에 유나는 깜짝 놀랐다. 민주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태준이 그 문 앞에 조용히 앉았다. 애 울었는지 말해줄래?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친구가 그러는데 나는 엄마가 없대.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일 뿐이라고.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그 말에 유나와 태준은 동시에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는 이미 유나를 가족이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런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태준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민준을 껴안았다. 민준아, 가족은 꼭 피로 이어진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유나를 불렀다. 유나는 아이의 눈앞에 앉았다. 선생님은 민준이를 정말 아까워. 진짜 가족처럼. 민준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럼 선생님이 우리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도 아직 정하지 못한 문제였다. 같은 밤, 유나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추운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엄마, 나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가능성에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깊었고 그녀를 계속 붙잡고 있었지만 태준과 민준의 존재는 그녀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태준은 유나를 강남에 있는 고급 식당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갔다. 식당에는 놀랍게도 태준의 아버지의 지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유나를 훑었다. 이분이 요즘 소문에 나도는 가정교사인가요? 태준은 분명히 대답했다. 유나 씨는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지탱해주는 사람이죠. 그 말에 그들의 시선은 변했지만 유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식사 중간 자리를 일어났다. 태준이 따라 나왔다. 죄송해요. 나 아직 그런 시선이 무서워요.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가 지켜줄게요.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보게 두지 않을 거예요. 유나는 태준의 눈을 보았다. 거짓 없는 그 눈 속에서 자신이 평생 갈망해왔던 신뢰를 봤다. 며칠 후 민준이 다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엔 내 사람이 있었다. 유나, 태준, 자신, 그리고 빈자리에 새로운 가족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유나가 묻자 민준은 말했다. 나 동생 갖고 싶어. 유나는 놀라 웃었고 태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흘렀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유나는 과거에 그녀를 떠나버렸던 이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전부를 걸고 사랑했지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 그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했다. 죽기 전에 유나를 꼭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며 유나는 태준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감정의 회오리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유나는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연락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나서야 용기를 냈다. 그녀의 첫사랑,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 수연은 가난 말기였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수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웃었다. 유나라, 아줘서 고마워.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오랜 시간 침묵이 흐르고 그 후에야 수연이 말을 이었다. 그때 널 버린 게 아니었어. 그냥 두려웠던 거야. 아버지의 말, 세상의 시선, 모든 게. 그럼 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윤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꾹 눌러온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금에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만. 너한텐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당신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어요. 그 말에 수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그림자는 뒤돌아서 병실을 나섰고 닫힌 문 너머로는 눈물이 아닌 단단한 발걸음만이 남았다. 며칠 뒤 태주는 유나에게 묻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아직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태주는 미소 지었다. 그럼 나도 그 그림자 속에서 당신 손잡고 걸어갈게요. 그들은 민준과 함께 주말 가족 나들이를 준비했다. 놀이공원에 간 민준은 처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높은 곳에서 두 팔을 벌려 외쳤다. 우리 가족 최고야. 유나와 태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날의 사진은 거실 한가운데 액자에 담겨 걸렸다.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유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왔다. 의사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십니다. 그 순간 유나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태주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정말이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품에 안겼다. 우리 넷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은 민준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처음에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웃으며 유나의 배에 입을 맞췄다. 동생아, 형이야. 형이 지켜줄게. 유나는 조용히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그녀가 선택한 사랑 속에서 자랄 것이다. 태주는 회사에서도 큰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사업 일부를 정리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유나는 그 교육재단의 책임 연구원이자 현장 총괄이 되었다. 재단 설립 행사에서 유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 그녀는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처럼 긴장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거절,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이끈 건 한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세상을 다시 믿게 했고 사랑하게 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유나는 뒤편에 앉아있는 태준과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존재가 그녀의 말보다 더 큰 설득력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엔 유나가 처음 이 집에 오던 날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내가 처음 엄마한테 그림 선물했던 날이야. 민준이 말하자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였어. 유나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지나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그리고 그 여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계절.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던 그때와 달리 이제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될래요. 유나는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넌 이미 좋은 아이야. 누구보다도.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그 말은 태준에게도, 민준에게도,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유나들에게도 닿기를 바라마.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었다.